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1 넥스트 임팩트 컨퍼런스 거버넌스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법무빈 지평의 민창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서울대 로스쿨 김화진 교수님과 그 국민연금 원종윤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 세션을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진 교수님께서는 제가 뭐 특별히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기업 지배 구조나 어떤 소유와 경영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하셨고, 또한 현재는 지금 현대중공업지주 ESG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무에서 또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정현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어떤 ESG의 큰 조류인 투자와 경영 관점에서 지배구조 분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화진 교수님부터 ESG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김하진입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가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고 듣고 있었는데 초청받게 돼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제목이 ESG 시대의 기업 지배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논의는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좋은 기업 지배 구조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좋은 기업 지배 구조의 목표가 뭐냐로 논의의 방향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ESG 때문인데 뭐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전체 주주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즉 시가총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기업 지배구조의 최적 모형인지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주주는 물론 포함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 종업원들이라든지 협력업체 그리고 크게는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업 지배 구조가 뭔가 이렇게 논의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익하고 행복은요 굉장히 다른 차원이죠. 이익은 뭐예요?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익이 뭐냐고 물으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이 뭐냐는 수치로 나오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기준이 좀 달라요. 자, 이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ESG가 이제 그 배경인데 ESG는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쥐나 우리 자꾸 발전하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싶은 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거를 뭘로 평가할 거냐? 이때까지는 재산적 기준으로만 평가를 해왔는데 재산적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거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모든 걸 재산적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기업에 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기업에 관해서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는 생각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ESG가 지금 나오고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얘기가 기업은 그래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우리 한국 기업의 경우에 평균 수명이 한 70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100년, 200년. 그리고 끝없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인데 만들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고 또 다른 걸 만들고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도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뭐 목적을 다 하면은 다른 회사로 이른바 갈아타고 그렇게 하는 도구인데 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오래 살기를 바라듯이 오랫동안 가야 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기업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종업원들이나 거래처나 생계를 유지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갑자기 주주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없어져 버리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뭐 평생을 한 기업에서 일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기불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럼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배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체 이해관계자 이익을 배려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주는 어떻게 합니까? 주주도 이해관계자의 하나인데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n분의 1이라는 그런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포드 자동차 판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100년 전부터 사실은 ESG가 이야기 되기 시작했었던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당시에 포드 자동차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58% 최대주주 헨리 포드가 어, 회사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정기 배당은 물론이고 수시로 특별 배당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뭘로 내세웠냐면 우리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주주들은 이제 됐다. 저를 포함해서 주주들은 이제 됐습니다. 돈 쌓아놓고 그것으로 사회적인 기여도 하고 자동차 값 낮추고 종업원 임금 인상하고 하루아침에 100% 인상을 해버렸어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배당금 지불을 중지했는데 근사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는 다치 형제라는 사람들이 납품업자였고 10% 주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동차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쟁사로 나서서 포드는 경쟁사로 나선 이 괘씸한 다치 형제의 사업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시면 당시에 1900년대 초인데도 배당금을 2,600만 달러나 받고 있을 정도로 이 회사가 잘 됐던 겁니다. 다치 형제는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주주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한 거니까 배당금 중지는 옳지 못하다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미시간주 대법원에서 1919년에 판결이 나왔는데 어,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포드 씨는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모든 기업가들이 포드 씨 같으면 우리 미국 경제의 앞날은 밝습니다. 근데 그 좋은 사업들 전부 개인 돈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사 돈 쓰지 말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리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하고 그 다치 형제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전에 써 있는 게 법인데요. 미국에서는 판례가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현행법. 즉, 경영자들은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률 위반이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드 자동차 판결의 취지를 밀턴 프리드만이 이념적으로 잘 좌표를 설정해 줬습니다. 1970년에 뉴욕 타임즈에 낸 이 논문이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라고 그래요. 뭐 긴데 읽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목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익을 냈다는 것은 벌써 급여가 지급됐고, 임직원들이 먹고 살았고, 병원 가고, 애들 학교 보냈고, 소득세 내잖아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 다 결제가 끝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력업체 일하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았고, 세금 냈고, 그리고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또 회사가 어마어마한 법인세를 내겠죠? 대주주들은 나중에 상속세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냈다는 것은 벌써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 사회에서 쓸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건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의약품이에요. 예, 그 얼마나 큰 사회적 기업입니까? 그리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열심히 해서 이익을 많이 내라.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 엄청난 사회적 기여를 한 것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지난 100년 동안 뭐 별 이의 없이 다 받아들여져서 통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2008년에 금융위기를 우리가 맞다가 보니까 그것이 좀 과했다는 거죠. 이익을 많이 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영자들이 이익을 많이 낼수록 보너스를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그 성과 보상 체계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고 좋은 물건 만들고 다 좋은데 종업원들 임금 쥐어짜고 협력업체 후려치고 뭐 한 1년짜리 엄 끊어주고 이런 것은 해롭죠. 그리고 더 이익 내는 방법이 있어요. 회계 조작하고 심지어는 주가까지 조작하면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이 왔고 결국 여기서 보시면 기업을 주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포드 자동차 판결이 이제 로스쿨에서 그만 가르쳐야 될 때가 됐다는 논문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진한테 쭉 편지를 보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생각이 더 이상은 통용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ESG의 이념에 부합하는 그런 쭉 생각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리 핑크가 편지를 보냈으면 받아서 참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예. 여기에 좀 부응해주지 않으면 돈을 빼죠. 그럼 우리 회사 주가 빠지죠. 저는 경영자로서 성적이 나빠져요. 그래서 귀담아 경청할 수밖에 없고 매년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올해 보낸 편지를 보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보낸 편지인데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완전히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경영자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법률적 의무예요. 어, 핑크 회장 훌륭합니다. 저도 지금 ESG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미국 20대 기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말은 전부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정관을 변경한 회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상법하고 민법을 개정해서 ESG대로 할 것을 권고를 한 상태고 지금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하고 있어요. 헌법 1조를 개정해서 기후변화하고 우리가 지금 ESG
얘기하는 데 맞는 이념을 국가 전체에 그냥 적용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뭐 이렇다 할 말이 없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대기업 정관을 쭉 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데 아직 SK텔레콤 정관이 특이하게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구성원의 행복, 그것도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구성원은 주주 가치, 그것도 장기적 가치, 플러스 이해관계자의 행복,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관이란 건 뭡니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모여서 승인한 문서예요. 따라서 법률이 애매할 때는 정관에 따르면 합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마침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올리버 하트 교수가 우리 법이 그렇다면 주주들이 선택하도록 하자. 네, 주주들이 정관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자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ESG 논의의 배경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죠. 이 기업 지배구조라는 건요, 원래가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워낙 그 경제적 파급력이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법인세를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GDP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삼성하고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삼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는 가장 크게 보면 국가 공동체의 재산적 역량을 분배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개입하기가 쉽고 개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치는 기업 활동에 관여하지 마시오 하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ESG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슬슬 약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나치게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바뀌는 데 따라서 기업의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왜냐하면요. 착한 일 하고 싶으면 기업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왜 꼭 기업까지 그 틀에 넣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ESG를 막 내세워 가지고 착한 기업으로 등장하면서 실속 이 나쁜 거를 감추는 그거를 이제 ESG 워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환경 문제나 지배구조 자체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회 기여를 내세워 가지고 소위 분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요즘 ESG 좋은 기업들의 돈이 몰리니까 사업 자금 잘 들어오고 회사채 금리 낮아져요. 잘 굴러가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훼손됩니다. 즉 ESG에서 지금 ES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저는 결국은 G가 재조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환경 문제는 모두가 우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들은 수치로 나와요. 이 투자하는 사람들 노트북 화면에 엑셀 파일로 숫자가 나옵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이미 30년 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된 변수고 따라서 이 S라는 정체불명의 저는 이걸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뭐 복잡하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는 이 개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E하고 G에 초점을 맞추고 S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기업, 사업적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사회기업하는 것을 다 장려해왔기 때문에 구태여 뭐 특별히
그것을 공시 의무를 부과해서 공시 의무 위반하면 형사 벌칙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를 재조명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더 잘하면 돼요.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준법 경영, 사회이사 독립성 등등등. 한 가지 새로운 것은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사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구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이사회 중심이 아닌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너도 들어오시고 사회이사님도 들어오시고 경영자들 앉아 있고 소수주주, 심지어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금 일부 기업에서 주주 권익보호 사회이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나아가 종업원 대표까지 들어와야 될지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이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이거의 하나의 장점은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생각은 사실은 미국 학자들이 내세운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사회 3.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서 G를 강조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ESG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 간단하게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어진 교수님의 그 ESG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 지배구조의 목적을 묻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ESG의 배경인 1919년 미시간주 대법원 판결과 레리 핑크 회장의 편지, 그리고 그 주의사항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S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서 방향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국민연금 원정현 위원장님으로부터 국민연금 기금의 ESG 지배구조를 중심으로와 관련된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를 맡고 있는 원종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자료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내에서는 ESG의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과거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마 기업에 대한 ESG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를 했을 때 아마 사회적으로나 언론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주로 아마 지배구조와 관련한 어떤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건드려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 국민연금에서는 그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지금 하고 있으며 과연 국민연금에서 하고 있는 ESG의 활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 아마 국민연금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 관련해서 저희 국민연금에서의 아마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즉 이해관계란 말은 뭐냐면은 그 국민연금을 구성하고 있는 납부자와 가입자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는 세 개의 어떤 특성을 갖는 대표들이 사실 모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근로자가 제일 먼저겠죠. 각각에 있어서의 급여를 받으면은 급여의 그 일정 부분을 이제 보험료로 지금 보험료로 납입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자 개인들에 대해서 급여 시기에 함께 절반을 부담해주고 있는 사용자. 그 다음에 이와는 별개로 각각의 자영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모든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납입하고 계신 지역 가입자라는 세 분의 너무나도 다른 입장과 너무나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저희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기업에서부터 생기는 아니면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각각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사항들에 우리가 수탁자 책임으로서 우리의 국민연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국민연금을 보다 좀 더 많은, 좀 더 나은 수익률 아니면은 그 국민연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가입자들의 이익에 보다 더 부합하는 부분으로서의 선택이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주주권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지금 결정과 의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저희가 ESG 활동을 왜 하냐라고 아마 한다면은 아마 또 많은 분들은 저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수익률만 잘 낼 수 있도록 지금 봐주면은 그것만 뭐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되지 왜 거기에 자꾸 기업의 경영에 아니면 기업의 그 의사 진행에 있어서 아니면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을 좀 주려고 지금 하느냐에 대한 의문들도 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입하는 이유는 기업의 전문성 아니면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저희로서는 저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업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도 소수 주주로서의 기업의 성장성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이 우리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주주들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경영 활동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기업이 저렇게 했다가는 아마 저 기업 되게 주가 떨어질 텐데 위험할 텐데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우려들 사실 그런 우려들을 소위 인게이지먼트라는 것 아니면 그 기업과의 대화라는 것 아니면 소수 주주로서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완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배당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업 성장의 문제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주의 권익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그런 뭐 감시라기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그 주주의 이익을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활동을 지금 저희로서는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많은 경우가 매년 이제 그 주주총회 때 우리도 주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결권 찬반으로서 지금 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반드시 ESG를 목표로 해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ESG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아마 투자하는 사람에 있어서 투자자가 기업을 바라볼 때 투자자가 아마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마 그 관점을 가지고서 볼 것입니다. 물론 제일 큰 것이 이제 수익성이겠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 기업이 그만큼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단순한 재무제표 상태로서 저희로 아마 지금까지 봐왔었다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은 요 최근에 있어서의 그 기업 주가 하락 등의 문제들은 기업들의 순수한 재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 경영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에 나왔었던 블랙스완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문제들이 상당한 기업의 리스크로 지금 작용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아마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아마 관광회사를 그 관광회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관광회사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상당히 아마 1, 2년간 매우 어려웠었고 아마 주가들도 상당한 아마 마이너스의 성과들을 내면서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 관광회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게 됐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그 운영하고 있는 관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 뭐 테러라던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존재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된 물건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그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데 이거는 재무제표적으로 아마 재무성과적으로 매우 좋으려면 그겁니다. AS 부분에 대한 비용을 크게 낮추기만 한다면은 기업의 재무성과는 매우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AS를 잘 못하고 기업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잃음으로써 아마 생겨지는 문제가 오히려 그 기업의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 좋은 영향, 저 회사는 별로 못 믿을 만한 회사라고 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의 문제들이 아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ESG의 필터로 보았을 때는, 투자자가 ESG의 필터로 보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주안점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판단해야 될 기준으로서 아마 삼게 될 것이야 라는 입장에서부터 ESG를 중시를 하긴 합니다만, 국민연금은 약간 여기에다가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의 주체가 되는 주주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희는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시는 일종의 피드시어리를 가지는 운용자로서 가입자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이 있는 이유는 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가장 큰 틀 중에 하나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연금 제도라는 부분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ESG라는 영역 외에도 함께 봐주는 큰 수탁자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ESG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그 지배구조의 문제는, 국민연금은 이제 주주로서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수탁자 책임을 갖는 가입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해 줄까라는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일종의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경영진도 상당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3분의 1. 사실 그런 부분들 속에 상당한 이해관계자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정함에 있어서 그 정함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그 역할에 있어서의 그 논의와 토의들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있어서 독립성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영을 담당하는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냥 투자자로서의 어떤 일정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연금 가입자, 사용자, 그다음에 납세자들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은 무슨 뭐 정부든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이건 이쪽이 기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이전은 어떻게 미래 세대까지도 또 그 소유자 아니면 납부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저희가 고려돼야만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주권의 행사가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의 행사에 있어서 어떻게 바람직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고, 그 바람직함성에 그나마 부합하고 있는 많은 부분,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로선 ESG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ESG를 우리로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러한 ESG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아까 말한 가입자 책임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 필터로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공적 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로서 지금 보기보다는 국민연금 법상에 논의된 장기적인 기금 운용의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가장 메인 팩터로 삼고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ESG 평가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SG 평가함에 있어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매년 연 2회 반기별로 해서 이제 ESG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들이 ESG에 대한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것이 국민연금 주주들의
국민연금의 입장, 아니면 국민 가입자들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맞춰낼 수 있느냐를 즉각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과의 대화를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 관리 사항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로 나누어서 각각의 정책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딱 보시면 알다시피 저희가 국민연금에서 많은 부분은 사실은 환경, 사회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바라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업의 전문성을 저희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존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ESG 사항으로 좀 녹여낼까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왜 국민연금이 그렇다면은 그 지배구조를 보고 있느냐. 저희가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반영하는 부분에서 저희 평가 지표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로서 그 기업들이 운영할 때 과연 우리의 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을 바라봤을 때 그 주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경영권을 너희들이 잘 보호함으로써 장기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라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회가 경영진, 특히 오너 중심의 경영진과 얼마나 독립적이고 그 활동이 주주를 얼마나 존중하는, 아니면 너의 이사진의 어떤 경영 활동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잘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보게 되고요. 그에 맞춰서 당연하게 감사제도 역시 저희의 주된 포커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와 관련해서는 재무적인 그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재무적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리스크가 하느냐. 이것이 아마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사실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문제는 당연히 이제 주주로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배당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기업에 무조건 높은 배당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높은 배당을 제안했을 때 저희는 반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높은 배당은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저해하거든요. 저희는 1, 2년 상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기업에 한번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기업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빼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기업을 거의 대부분의 투자처로 갖고 있는 유니버셜 오너로서 기업에 대한 그 일종의 책임성도 저희는 함께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당의 적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 기업에 대한 지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올 8월에 아마 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나온 ESG 모범 기준 아마 지금 3차 개정안이었는데 그 3차 개정안에 안에 보시면은 그 지배구조의 부분에서 매우 재미있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우리 기업도 국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해야 한다. 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에 대한 뭐 평가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자본시장에서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바로 투자 결정의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ESG에서 표출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E하고 S로서는 사회적으로 저희가 필터링 돼서 언론이 됐건 뭐 광고가 됐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 행동 주체로서의 어떤 그 사람이겠죠.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했을 때요. 사람이 하고 행위의 결과가 이하 S라고 나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저희는 G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에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다음 이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국민연금뿐이 아니라 아마 이 기업 지배구조원을
포함한 아마 의결권 행사 자문과는 모두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배구조를 갖는 이유는 단기주의 극복이라던가 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조명, 아니면은 지금 코비드 이후에도 아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서의 해결 방안으로서는 단기주의를 가능한 한 배제시킬 수 있고 장기적 이익을 위한 이사의 의무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들에 대한 그 오너와는 별개의 어떤 이사회의 책임성, 그다음 그 책임성에 대한 대표로서의 우리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 소위 주주에 대한 권한에 대한 강조 등을 저는 좀 강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질을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겁니다. 주주 중심주의가 아직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마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주주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해관계자가 된다면 좋은데, 네, 많은 부분은 이 뿌리 못 때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주주 가치의 소외성이 아마 우리가 질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존중할 수 있는 질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아마 국민연금은 아마 민법상 아니면 상법상 아마 소수 주주에 대한 그 기업 아마 소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주권들이 있을 것이지만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는 못하고 있고 또 가지도 않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 전에 기업과의 어떤 대화, 건설적인 대화나 그런 속에서 기업이 주주를 이해시킬 수 있고 주주가 기업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좀 더 긴밀해질 수 있을까를 저희는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기업이 주주가 대화를 요청했을 때 그 대화에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태도 아니면 그러한 문화가 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게만 되어 있을 수만 있다면 사실 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정례화하고 아니면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어떤 문화의 마련도 저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주주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연금이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에게 ESG의 활동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지혜 부분에 주목하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소수주주들보다는 그래도 저희 역시 소수주주긴 합니다만 저희가 기업과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고 그러한 대화를 좀 더 자주 아니면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앞장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 된다라는 부분에서의 아마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직접 ESG를 고려한 어떤 정보 공개 역시 그러한 대화 속에서 아마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일 테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겁니다. ESG의 기본 정신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뭐 기업이 착하게 운영해라 뭐라가 아니라 기업에게 ESG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아니면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ESG 요소를 반영한 모든 사항들을 투명하게 알릴 수가 있도록만 해준다면 사실 ESG에 대한 문제에서 많은 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고려를 위한 정보 공시를 어떻게 확대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는 크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ESG 평가 체계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도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ESG 평가 체계라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2015년부터 마련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상당 부분 지금 활성화되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지금 맞춰 나가면서 현실성 있게 지금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립되어 있는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경로로부터 파생되어서 지금 하나로 ESG로 수렴되고 있는 이렇게 많은 경로를 우리는 모두 다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뜻에 갖고 있는 본연적인 의미, 모든 사항에서의 투자자들의 이 투자를 안심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각각의 개념 정립은 아마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수렴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좀 거쳐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ESG가 요즘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마치 폭탄 떨어지듯이 붐으로 확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ESG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ESG를 걱정하기보다 이제는 ESG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너무 ESG에 대한 과잉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ESG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완전하게 ESG는 뭐 사람이 살아야 할 뭐 바람직한 상황, 아니면 착한 기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면 매우 착한 것, 선한 것, 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의미에서 또 완전 반대쪽에서는 ESG 투자는 하나 테마적인 어떤 생각으로서 ESG를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좋은 거야. 아니면 ESG가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뭐 아마 중요한 어떤 팩터야. 라는 쪽에서의 마치 수익률 중심의 ESG를 바라보는 이 너무나도 다른 그 사이에서 많은 스펙트럼이 있고 이 스펙트럼 사이가 아직은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 서로 다른 단어로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와 다른 단어로서 좀 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ESG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업에서의 어떤 팩터 요소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와 아니면 그 개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리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문법, 다른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ESG가 이게 도대체 일종의 와싱으로 표현되듯이 아니면은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구조가 안 좋은 곳이 오히려 E하고 S 잘해요라고 막 광고하면서 우리는 지금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진짜 좋은 기업과 이게 지배구조, 그렇게 E와 S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부분들을 구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정말 본질적인 의미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장기적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은 어떠한 외부적인 예상치 못한 어떤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한 그 코로나처럼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들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필터들 자체가 희석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역할 아니면 보다 좀 그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에 대한 투명성이라던가 그 내용들에 있어서의 정당성, 적절성, 바람직함성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ESG 할 때마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겁니다. ESG는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사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ESG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시켜주는 기본적인 그 OS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OS이고 이 OS가 좋은 OS라던가 뭐 이런 잘 돌아가는 OS 위에 프로그램을 쌓아야지만 그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뭐 프로그램이 좋냐 나쁘냐를 아마 생각하려면은 이런 OS들이 그럼 지금 잘 돌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좋냐 나쁘냐의 정도일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OS가 이상한 곳은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ESG를 하나의 어떤 표출적인 이렇게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항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내부로 돌고 있는 OS적인 어떤 사항으로서
근간, 기업의 어떤 모든 투자자의 의사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근간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의 시스템의 투명성으로서 좀 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에 보다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기업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전성, 장기 지속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국민연금 기금에도 또 장기 수익성으로서의 피드백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스탁자 책임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종현 위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래전부터 기업 지배구조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 기업의 성장성을 돕기 위한 주주로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은 투자의 주체이자 어떤 운용자로서 가입자, 사용자, 납세자 등의 어떤 이익을 고려를 해야만 하고, ESG는 어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평가 툴 또는 분석 툴이라는 점, 그리고 뭐 이사회가 오너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매년 ESG 평가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ESG는 어떤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과 주주 간에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ESG 공시, 개념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 등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연사분 발표를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두 분께 드릴 질문이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E나 S는 그래도 익숙한데 거버넌스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지배구조는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하진 교수님께 문의를 드리자면 최근에 ESG와 이사회 경영이라는 저서 등에서 기업 지배구조는 좁은 의미로서 뭐 주주와 이사회와의 관계 또는 경영자 통제 메커니즘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과 주주, 기업과 사회, 기업과 임직원 등 간의 관계를 포괄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지배구조가 과연 어떤 개념인지 잠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각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업 지배 구조는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는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였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얘기는 그때 없었는데 사회적 책임, 그걸로 이해됐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고 돌아서 지금 ESG에서 다시 이게 온 겁니다. 주주와 경영진의 관계, 그것이 이때까지는 ESG 전에는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 중심이니까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그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ESG가 등장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원 위원장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ESG 상황에서는 주주하고 다른 이해관계자 이렇게 대립구도 비슷한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수주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수주주는 예나 지금이나 보호할 대상인데 갑자기 주주로 분류가 돼버려가지고 소수주주도 마치 다른 이해관계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 같은 애매한 위치에 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논의할 때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수주주 보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 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이 보는 기업 지배 구조는 어떤가요, 개념적으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저희는 사실은 좁은 의미로부터의 기업 지배 구조를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업과 대화할 때 기본이긴 합니다. 주주와 이사회 간의 관계로서 저희는 좁게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좁게 보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마 김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광의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어느 특정 계층의 투자자 아니면 국민연금에 뭐 투자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국가 전체에 있어서 전 국민과 연계되어지는 것과 저희와 마찬가지가 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광의에서의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저희는 가능한 한 그 맥락을 같이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어떤 사명감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형식적으로는 비록 좁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좁은 속에서도 대리하고 있는 내용상의 모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 국민, 이해관계자까지도 포괄되어지는 사항도 국민연금의 가입자거든요. 하다못해 어디 시장 상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의 그 하청업체의 재하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의 가입자 이해관계자까지도 사실은 고려되어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좁냐 넓으냐 어떻게 보냐라는 관점은 저희에서 좀 약간은 애매한 관점이긴 합니다. 아, 네,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거버넌스와 ESG 시대의 거버넌스가 뭐가 다른지를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견해들 중에 ESG는 사실 ES, SRI 투자에 G가 붙은 거다. 뭐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ESG에 그냥 예전에 G가 그냥 붙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붙음으로 인해서 거버넌스가 달라졌는지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하진 교수님께 잠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을 보면은 ESG가 SRI에서 연원에서 진화된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G가 새로 결합됐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안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ESG를 뭐로 설정하느냐 우리 현재 상황에서 나름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G의 변화가 생기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방법론을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목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목적을 어떻게 보든 간에 다시 좋은 방법론이 필요하죠. 그래서 돌고 도는 얘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 위원장님 발표문 중에 보면 코비드 이후 관행으로 E와 S를 고려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 혹시 조금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ESG라는 부분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은 아마 하나의 단어로서 나와 있긴 합니다만 ESG가 그러니까 단어는 하나인데 개념은 이게 세 개로 나눠지고 있고 또 그 안에 나눠진 수십 가지 아마 팩터들로서 아마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뭐 어느 하나로서 엮어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저는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코비드 이후에서의 G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전에 아마 방금 질문과도 연결되는 건데 그렇다면 ESG 전에 이 G와 이후에 바뀐 G가 뭐가 다르냐와 코비드 이후의 G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들은 아마 하나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E하고 S를 생각하지 않았던 G의 입장에서 그냥 G 자체적인 기업 경영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봤었다면은 이제는 E하고 S가 같이 있다 보니까 과연 E하고 S를 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라는 것에 대한 아마 질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즉 환경 잘하고 있고 사회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하게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식일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선택의 문제는 그 기업에 있어서의 이사진들 아니면 경영진들의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영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ESG에서의 G의 중요성을 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테고요. 아마 코비드 이후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코비드 이전에 생각했었던 E하고 S에 대한 중요성과 코비드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E하고 S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환경 문제, 아마 코비드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한 코비드 상황 동안에 발생했었던 S적인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런 상황들을 개선해낼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 기업에서의 그 역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중시될 수밖에 없고 아마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슷한 말씀, 기업의 목적을 묻는 과정에서 ES에 관한 논의들도 나왔고, 그거를 어떻게 거버넌스가 잘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넓어지고 있는 측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사회에 관련된 건데요. 김화진 교수님께서 이제 이사회 개정령을 마지막 발제문에서 주장을 해주셨는데, 이게 현실적 제도적으로 뭐 E와 S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이사회에서 과연 담아낼 수 있는지, 담아낼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장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게 뭐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사회도 뭐 하기에 따라서는 이해 관계자를 배려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미흡하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조 추천 사회이사를 이사회에 그 드리자는 주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누구의 이익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들어왔다 해도 우리 법률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법은 회사의 이익이고 미국 법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법률인데 한 그룹을 의식해서 이사 활동하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를 이제 보내준 그룹의 이익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거는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거, 그거는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원종윤 위원장님께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회 뭐 구성과 운영 다양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뭐 여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노동자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제 포함하자는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이사회의 다양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ESG를 얘기할 때 저 부분은 저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SG를 하는 이유가 사회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효과인 거, 그렇게는 바람직한 거고요. 기업이 ESG를 하는 이유는 기업을 위해서거든요. 그 기업이 어떤 리스크나 어떤 위험에 닥쳤을 경우에 어떻게 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사실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ESG라는 것을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ESG는 기업이 선택하고 판단해서 할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 하면 ESG를 잘하는 것이 앞으로의 위험을 최대한 피해 나갈 수 있고, 여기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생길 수 있고,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내가 속한 기업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인식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ESG를 하는 거지, 외부에서 ESG가 뭐 착하게 해야 돼라던가 뭐 이런 것이 규정화돼서 ESG를 해야 돼라는 부분으로서 ESG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는 왜곡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진에서의 회의할 때 ESG가 고려돼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ESG에서 이런 사항들을 안 했을 경우엔 우리 회사에게 위험할 텐데, 리스크할 텐데 라는 부분으로서 인식을 갖고 이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기본 전제고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사회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성 임원에 대한 확대라던가, 사실 그것도 그 목표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가 구성이 다양화될수록 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경영 활동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생각에서의 다른 방향으로서의 혁신이나 아니면 기업 경영에서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로 인해서 ESG를 대한 아니면 이사회에서 다양성을 권고하는 거지,
뭐 ESG를 이렇게 해서 다양성이 있는 것이 뭐 사회적으로 좋아 나빠의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임원들이 많아질수록 아마 여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개성, 성격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짐으로써 들로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성장성에 대한 어떤 논의들,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의 관점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원들이 넓어진다는 건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고착화된 어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남성 중심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다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다양성 아니면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면서 보다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일 뿐이 에 대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나 뭐 목적화가 될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은 다 저는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 성장을 위한 어떤 판단이라는 것이죠. 네, 교수님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사는 회사를 형태해서 법률상 의무를 부과를 하고, ESG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좀 궁금한 주제가 사실 요새 그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ESG와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이 그 회사의 이사회에 진출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주들의 이사진 진출이 어떤 이해관계자 이익 확대나 ESG 경영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뭐 미국과 한국은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다르다 이런 논의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김하진 교수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행동주의 주주들은 주주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이익이.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엑슨모빌 사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행동주의 주주들이 자기들 이익뿐만이 아니고 ESG를 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엑슨모빌 이사회가 12명인데요. 이번 주총에서 무려 3명을 집어넣었어요. 걔네들이 지분이 0.02%인데 다른 기관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엑슨모빌이 에너지 기업이니까 환경 문제에 이제 집중할 거예요. 그럼 처음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 그 이사회에 들어와서 경영진에 요구하는 것이 기업 실적을 떨어뜨리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ESG에 부합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왜 이사회가 회사하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는데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것에 해로운 행동을 하느냐. 10중 8구 소송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법원에서 이제 과연 어떤 판결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원칙이 바뀔 건지 전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주주 행동주의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 맥락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근데 ESG 시대의 행동주의자들은 굉장히 큰 판을 바꿀 그런 행동을 할 거고 거기에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아주 흥미있는 그런 겁니다. 뭐 본인들은 힘들겠지만 저같이 그 교수들은 아주 흥미있게 보고 있는 그 정도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훈 위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이 올해 초에 그 정기주총에서 뭐 삼성물산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또는 뭐 포스코 이렇게 산재가 발생을 많이 했다 이래서 7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회이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결국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 정황이라든지 이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사회이사 추천 문제와 방금 이제 7개 기업에 대한 이제 중견관리 기업 대상이라고 아까 뭐 저희는 이제 기업명은 참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러한 어떤 문제와는 사실 조금 약간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항들에 대한 예를 들어 산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그 기업의 주식 가치로 인한 가치 하락뿐만이 아니라 그 산재에 의한 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의 블루라운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기업 경영 활동에 있어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일감 몰아주기로 생겼었던 어떤 특정 기업 집단군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주주로서 갈 이익들이 이제 몰아주려 몰리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사회이사 추천을 검토한다던가 하는 공식적인 행동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사회이사 추천 문제는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겁니다. 이제 사회사 추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대로 이제 추천입니다. 저희는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추천 의뢰를 아마 하겠죠. 아마 기업들이 우리에게 아마 우리를 이제 아주 주주로서 이제 좀 존중해주고 제대로 봐주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익을 해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로서 사회에서 추천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적극 환영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추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그냥 얘를 사회이사 시켜라고 이렇게 밀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행동주의 펀드에서의 말씀이 되게 재밌었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동주의 펀드에서의 그 몇몇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주들이 거기에서의 소위 주총에서 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그들의 의견은 주주들의 의견으로서도 사실 대표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주주들이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주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관심들이 이제 기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하는 주주라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배당금만 많이 주고 주가 많이 올려서 이익만 많이 주면은 이제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는 주주들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아직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주주들의 입장도 이제는 조금은 그래 이 회사는 조금 이렇게 좀 착한 행동 좀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부분들이 아마 주주의 과반을 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들의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은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고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경영진과 주주들 간의 아마 이해에 있어서 아마 어떤 컨플리кт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플리кт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과연 주주의 이해가 어떻게 하나 수렴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해관계,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입장의 특수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 빠지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의 대부분은 많은 주주, 소위 소수주들의 이해관계 아니면 소수주주들이 바라는 것이 배당이나 내 돈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자는 것과 다른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이런 관심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에 있어서의 그 우호 지분이 여전히 경영진과 오너에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표현될 수 있을 수 있는 영역 매우 아직은 좁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존중되어지고 될 수 있는 그 틀이 넓어질 수 있다는 쪽에서의 어떤 환영성을 좀 더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즉, 사회이사 추천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해달라던 주주의 다수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추천했을 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분위기 아니면은 추천해달라고까지 해준다면 입장이지 우리가 먼저 경영 개입을 위의 영역까지 우리가 넘어서면서 이 사람을 사회이사로 해주세요라고 할 영역은 아닌 거죠.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대주주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경영 제안 속에서의 주주 추천이 왔을 아니 주주에 대한 그 임명 동의안이라던가 상응 동의안이 왔을 때 주총 때 찬성 반대로서의 저희로서는 하는 수준에서는 아직은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개인 주주하고 기관 주주를 약간 좀 따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예를 들면 내가 담배 회사 주주인데 양심에 별로 꺼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담배 회사에 투자하는 거하고 사람들 건강이 나빠지는 거하고는 느낌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안 하더라도 누가 할 것이고. 근데 요즘 개인 주주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월마트 주주들이 대표적인데 왜 우리 회사에서 총기를 파냐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주주로서 그냥 투자해서 돈 벌면 그만이고 그 돈 갖고 자기가 착한 일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개인 주주들이 약간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뭐 기관 주주들이 압도적이라 그게 큰 그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잖아요. 개인 주주 비중이 이제 그보다 높고 그리고 개인 주주들이라는 사람들이 선거 때는 유권자예요. 그래서 그 무시할 수 없고 소수지만 조금 달리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그런 입장에 달리 보더라도 아까 레리 핑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또 모으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위 ESG 펀드니 뭐니 하면서 아니면은 지금 블랙락으로 대표되어지기도 하고요. 각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것이 좀 광고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금 모집의 방안으로서 되다 보면 사실 거기에 맞는 어떠한 그 주권에 대한 발현이 이제 그쪽에서의 영향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ESG 관련해서 이제 주주들의 의사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그 경향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걸 법률적으로 또는 뭐가 주주의 의사인지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고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이제 특수한 어떤 지배구조나 지분구조에 관한 조금 질의를 두 분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뭐 지배구조가 사실 오너가 있고 오너가 뭐 대주주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떤 이런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 ESG 경영이나 투자에 미치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김화진 교수님께 이게 그 지금 뭐 이사회에 참여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사회이사나 뭐 감사위원회 이런 제도로 이제 오너 리스크를 뭔가 통제할 수 있는지 뭐 사회이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의 맥락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 포인트는 방법론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나 지금이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오너니 경영자니 사회자니 다 사회적인 그 네트워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를 갖다 놓으면 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요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MZ 세대 그래서 이제 성과 보상이 큰 이슈잖아요.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이사의 보수를 가지고 한번 조정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국내 대기업 사회이사 보수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쉽게 말하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뭐 한 3억 원 들이죠. 그럼 열심히 와서 일하고 시간도 많이 투입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4억 원쯤 되면요. 뭐 솔직히 저 같은 교수는 목매게 돼요. 그 뭐 이상한 게 있어도 떨치고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너무 또 적게 책정이 돼 있으면 인센티브보다는 이상하게 심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중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죠.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사의 성과 보수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연구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예, 열심히는 하시게 하되 정말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그 수준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그 자본시장의 이게 지분 구조 관련해서 발제문에서도 여전히 비지배주주는 소외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신지 한국의 상황에서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애로사항이라고 하기보다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나가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작년도 아니 올해까지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적극적으로 보면서 이제 늘어나는 중인데 문제는 우리가 반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대로 부결되는 확률은 1%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대해봤자 우리는 국민연금으로서 지금 뭐 많이 뭐 10% 넘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후지분에서의 영역에 막히는 상황들인 거고요. 아마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금 김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회이사 임명에 있어서 저희도 사회이사 임명안에 대해서 주총 때 찬반을 내릴 때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지금 거수기만 했던 분이라던가 뭐 했던 분들은 저희는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주총에서 반대로 의결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는 높고 열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는 레pu테이션의 문제나 아니면 소위 회장님의 심기를 거슬려 가지고서 이제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매우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뭐 주주 제한이 많이 간다고 해도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던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갖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표 대결이나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뭐 좀 지양하고 그래서 계속 인게이지먼트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애로냐 뭐냐란보다 그것이 현재 어떤 지금 주어져 있는 팩트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그 팩트인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저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 상당 부분에서 비중을 뭐 늘린다던가 뭐 할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 비중에 맞춰서 저희는 투자하고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외적인 소프트적인 접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한국의 이런 지분 구조나 지배 구조 상황상 이렇게 소수주주인 국민연금에서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 그 김하진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사의 적정 보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좀 연구할 주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들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세션의 주제가 The Future of Governance Impact for All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가버넌스인데 사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이제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이 좀 조화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충돌하거나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S 분야 같은 경우에 이 공기 단축을 지나치게 요구해서 어떤 공급망에서의 어떤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비록 그 이사회 중심 경영이 그 현행 회사법 제도상 부득이하더라도 어떤 이런 충돌을 이사회가 잘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어떤 프로세스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 법안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권 실사를 통한 결과를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하도록 하는 어떤 다양한 연성 규범들,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 등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의의 기업 지배 구조가 좀 더 구축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김하진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발제문에서 이렇게 ESG를 이제 차제 ES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사설 등도 이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냥 이런 경우에 기업이 S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뭐 임직원이나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현행 회사법 법리나 또 이제 포드자동차 판결 하에서 뭔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좀 존중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 평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뭘 우리가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이게 진전이 되는데, 지금 현황은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는 셈이에요. 지금 평가는 어떤 정보에 의거하고 있냐면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가 많아. 근데 아시다시피 언론 기사라는 것은 기업이 벌칙의 위험 없이 사회에 제공하는 정보,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 의무를 이제 도입한다는 것인데, 공시 의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벌을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히 사회 기업 S 같은 소위 블랙홀을 형벌하고 결부시키는 거, 이거는 저는 조금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영, 예, 그거면 일단 S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하고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밀턴 프리드만의 그, 그 기준은 그거는 존중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 외에 뭐가 있을 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은 그 자체에 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성공적인 경영은 주어진 걸로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을 자꾸 기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금 고갈에 관한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좀 우려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그 말씀하신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투자 대상 회사가 좀 이해관계의 이익도 존중하는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주주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주 관여라는 표현은 어차피 주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냐 없냐보다 이제 분명히 스탁자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종의 의무사항으로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되는데 단지 이제 그것까지 갈 때까지 단계가 뭐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가기보다는 저희는 그래서 절차와 일종의 규정 준수를 매우 강조합니다. 정당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가입자와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가입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팽팽하거든요. 이게 이제 공적연금에서야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단계들을 저희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상에 있어서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저희는 하나하나씩 느리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좀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국민연금과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나라도 빨리 그 징벌적 보상제도라는 것이 빨리 좀 도입돼서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재무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 역시 인식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는 기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절차들이 좀 더 저희는 이제 연금에서의 어떤 행위보다는 이것은 사회 제도적인 절차들이 좀 먼저 좀 잘 갖춰져 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희망이고요. 저희 국민연금은 그에 맞추어서 저희는 절차에 정당성에 맞춰서 좀 느려 보이긴 합니다만은 좀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세션을 클로징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는 국내 대기업 ESG 실무자들뿐만이 아니고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나 임팩트 지향 스타트업 등 소규모 조직 종사자들도 꽤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좀 모두를 위한 거버넌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김화준 교수님께서 간단히 조금 제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경제, 어, 산업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는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좀 헛갈려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구나 거기는 뭐 거의, 어, 소위 확실한 주인이 있는 회사고, 일반 소수주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일단 사회적 파장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ESG 차원에서 뭐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업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또 그게 자기들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비용 대비 큰 부담이긴 하지만 계속 지금처럼 갈 것이 아니고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대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ESG를 대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문종일 위원장님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 제가 생각하는 ESG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른 ESG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ESG는 그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일종의 투명성을 표출해주는 하나의 그 요소들이고요. 또한 그러한 것을 해줘야지만 투자자나 외부인들에게 안심하고 자기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어필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 문제는 이제 ESG는 어떻게 대세라고 그러잖아요. 미래적으로 아마 각 모든 투자자들이라든가 이제 자본시장은 ESG라는 안경을 통해서 아마 기업들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들은 ESG에 맞추는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ESG 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갖거나 신경 쓸 시기는 아직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하시던 일에 충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 해가 되지 않는 기업 경영을 해 나가는 것. 사실 그게 저는 ESG에 가장 부합하는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업화되면서 이제 주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점차 커지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존중해질 수 있는 경우 단계적으로 가겠죠. 단지 현재 그 조용한 착한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 기반에 맞추는 충실성. 저는 그것을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를 하는 것이 아마 ESG를 제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금 ESG 흐름으로 회사의 목적을 다시 묻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ESG란 사실 주주와 기업 간의 대화라서 지배구조의 좀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한국 상황에서 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ESG가 이제 주주와 이제 이해관계자의 뭐 대립 구도 이런 게 보이지만 사실 소수주주의 문제들도 항상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사회 중심 경영을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사회의 독립성을 오너에 대비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고요.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저희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